안녕하세요. 이렇다 9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알파조입니다. 둘이 안녕하세요. 궁합이 예.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기분 어떠세요? 행복하지. 행복하죠? 매우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 이 회에 들어오면. 찬 선생님은 네. 매주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네, 일상적인 존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네. 보편적인 존재. 네. 공기와 같은 존재. 그렇게 없으면 가겠습니다. 큰일 나는.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와, 수위 높다. 네. 칭찬의 수위가 엄청 높다. 그렇죠. 공기와 같은 존재 어마어마한 거잖아 지금. 공기와 같은. 공기.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날 공기하고 이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기는 만져지지도 않고 네.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본인이 막 공기 이러고 있어. 우리 이거 밥 한번 먹는 공기가 됐네 이거. 아니야 맞아 우리 유튜브로 네. 한번 공개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5.18입니다. 5.18입니다. 네. 특별한 기억 네. 있으세요? 저는 5.18하면 윤상원 열사 기억나는데요. 네. 저희 80년대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항상 물었던 게 이거예요. 너라면 도청에서 남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윤상원 같이 할 수 있었겠느냐. 네. 칠레의 아엔데처럼 네, 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항상 묻는 게 80년대 학생운동의 자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5.18이 되면 윤상원 열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윤상원 열사가 한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이 있었고 네, 그분들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었을까. 네. 뭐 지금도 항상 묻게 되는 그런 질문이 5월 18일이면 질문을 묻게 됩니다. 예. 아니 저는 그때 80년도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뭐 이 정도였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혀 몰랐고 태어나셨구나. 네, 태어났긴 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저도 20대에 되어서야 네네. 5.18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어요. 그 들으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그 진상을 아는 순간 국가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의 애국소녀였거든요. 방공소녀이자 애국소녀였는데. 방공웅변대회 막 예, 상 타고. 예, 방공웅변대회, 어. 방공글짓기, 비연사힘차제. 예, 그럼요. 어허. 방공글짓기, 뭐 방공포스터 이게 상을 휩쓸었던 방공소녀였는데, 예, 저는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큰 배반감을 느꼈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아마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전환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 알파조님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갑자기 주제를 바꾸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네. 어쨌든 오늘 이렇다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삼성의 순환 시대. 아니 지금 삼성의 전성 시대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네. 어째서 순환 시대죠? 그러죠. 삼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검찰, 법원, 국회와 같은 국가 기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죠. 그렇죠. 사실은 대한민국 최대의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이다. 그 대표 주자죠. 네. 그런데 삼성그룹에 감히 누가 대들 수가 있겠는가. 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삼성 배싱을 한다. 배싱? 이게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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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한국말로 그냥 삼성 배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삼성 때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구는 삼성 죽이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네. 어쨌든 정부가 삼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삼성을 괴롭혀서 미치겠다라는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쫓아가면 지금을 아마 삼성의 순환 시대라고 해도 뭐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잘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왜냐하면은 한 네. 최근 두어 달 사이에 보면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삼성이 이제 80년 됐거든요. 올해로. 네, 근데 네.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삼성의 말은 곧 진리다.
라는 공식이 한국 사회를 지배를 했어요. 삼성은 뭘 해도. 삼성공화국 헌법 1조군요. 그렇죠. 그 표현 삼성의 좋다. 말은 진리다. 그거 네네네. 괜찮다. 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공식이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삼성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그룹도 네네.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멘붕까지 왔는지 참 야.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우리 네. 지난해에서도 우리 마돈나님 우리 자사주 마법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재벌의 2세, 3세 승계. 네네. 이게 올해 2번 연속 특집인데 특히 삼성도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마 방송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의 전성 시대가 어떻게 삼성의 순환 시대로 바뀐 것인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1997년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MF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직후였었습니다. 네네. 그때 김대중 정부가 사실은 IMF를 등에 업고 재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재벌들이 다들 부실이 나가지고서는 막 정신을 못 차릴 때였습니다. 네. 직후에는. 네,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이 이제 위기에서 금방 빠져나왔는데 딱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대중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은 삼성 본사를 해외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정부한 협박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겁박이군요. 겁박 진짜. 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예.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못 살게 굴지는 말라 뭐 이런 뜻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때 삼성 싫어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본사를 옮기면 네. 뭐 이건희는 감옥으로 보내고 네. 감옥에서 한 몇십 년 썼겠지 뭐 이렇게 그럼 좋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이제 삼성하고 재벌이 네. 재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제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잠깐 정말 오래돼서 한 20년 전 얘기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1990년대 말이죠.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 당시에 한국 사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이 외환위기의 주범은 바로 재벌이다. 이런 인식이 되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인식 차원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사실인데 네. 근데 그거 잠깐이었거든요. 네. 금방 지나고 나서는 이런 인식이 없어졌어요. 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에 1998년도였는데 국내 주식 시장을 외국인들한테 완전 개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못 사게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폐쇄적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그래서. 네. 경영권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렇죠. 외국 애들이 들어오면 와서 주식을 사가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된다. 음. 외국 자본의 식민지가 된다. 이런 논리로 외국 자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업 주식 사는 걸 갖다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네. 다 풀어버렸어요. 100% 완전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적대적 M&A도 가능하게 해주고 갑자기 이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막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이 이제 문이 팍 열리니까 물밀듯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계 사모펀드한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막 네, 팔아치웠습니다. 맞습니다. 응?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달러가 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 닫고 있었는데 우리 문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오십시오. 개방적인 경제다 이렇게 고객행위 한 알려졌죠.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 그걸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던 거죠. 덕분에 2001년 8월에 IMF 차입금을 조기에 전액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구제금융 체제를 예상보다 빨리 그러니까요. 조기에 조기 졸업했다 이제 이런 뭐라고 자기 칭찬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진짜 자화자찬. 자화자찬을 한 거죠. 네. 천희사님 금반지 파르셨어요? 저 금바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에. 뭐야? 벌써 다 팔아버렸나 봐요. 저 그때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집에 하나도 없는지. 저 그때 금반지 팔았잖아요. 어디? 방공 소리가 애국 소리로 바뀌었구만.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때 네. 서민들은 뭐 해고 당해서 실업 네. 문제도 있었지. 뭐 홈리스들도 마구 이자 엄청 쏟아져 올라가서 시작했죠. 부채 진 사람들 막 부채 갚는다고 장난 아니었죠, 뭐 그때. 근데 네. 진짜 국민들은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네. 정말 이 자기 금리빨까지 네. 갖다 내면서 달러를 그 모으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삶은 이제 그때 이후부터 그냥 계속 추락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삼성 같은 재벌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민족 자본론이라는 걸 들고 나와. 박현채 선생 민족자본론 갑자기 생각나네. 예. 큰 기업들이 많이 죽긴 했는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은행도 사가고 막
그 주식을 막 사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우리 기업을 지켜야 된다. 민족 자본론, 토종자본론 현대 지키자. 토종자본론, 민족 자본론 이런 얘기가 막 음. 나와서 IMF 구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가 들어와서 구조 개혁을 했을 때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였냐? 국민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삼성과 같은 그런 재벌 그룹들이었죠. 수혜자가 서민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IMF를 거치면서 일반 서민과 삼성의 처지가 완전 정반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이 IT 반도체 이 부분의 세계 1등 기업인데 삼성이 이렇게 그 글로벌 기업으로 승승장구를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1990년대 말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몸이 아파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딱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었어요.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시점인데 어쨌든 딱 요때에 삼성이 오늘날의 삼성으로 도약하게 되는 첫 시작이 이때였었어요. 참 삼성 항상 그래. 이재용이 감옥 가니까 주가가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삼성이 뭘 잘했냐라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건 자체, 세계경제 여건 자체가 이때가 세계적으로 IT 반도체 붐이 막 최고 절정에 달았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997년도 이후에 여러 그 빅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빅딜 맞아요. 빅딜. 그러니까 대기업들 간에 중복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정돈하고. 조종하는 이런 걸 빅딜이라고 불렀는데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원래 하던 애들 이걸 갖다가 저기다 옮기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집중을 시켜줬어요. 네네네. 그런 영향력도 있고 대우그룹은 아예 대우는 망했죠. 공중분해돼가지고 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경쟁 기업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 사업 조정해가지고 잘한 애한테 몰아주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그게 큰 기회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가 운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30대 재벌 중에서 당시에 17개 오. 그룹이 퇴출이 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퇴출이 됐네요. 그다음에 은행이 우리나라에 당시에 26개가 있습니다. 많았죠, 시중은행입니다. 이때는 그렇죠. 이제 전국적으로 네. 무대로 상업은행, 뭐 조흥은행 이런 거 다 있었죠. 다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전국을 무대로 우리가 그 활동 영업을 하는 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하는데 시중은행 6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16개가 문을 닫았어요. 26개 중에 16개가.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숫자가 더 줄었죠. 그렇죠. 그동안에 합병을 막 막 했으니까 합병하고 또.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 한국 경제 전체에 뭐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살아남은 재벌들은 경제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하는 수혜를 입었고 그 덕분에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정말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천하의 상성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뭐 아무도 대들지 못하지만 사실은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여느 재벌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했었죠. 삼성이 아니, 이렇게까지 1등급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때는. 큰 데는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2000년대 맞아요. 초반부터 네. 시작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죠. 오늘이 5.18 아닙니까? 사실 네. 5.18 하고 나서 5.17 쿠데타 하고 나서 전두환이 한 여러 가지 폭압적 조치 중에 언론 통폐합이 있잖아요. 네. 언론 통폐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던 동양방송 TBC. TV 방송은 7번이죠. 라디오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기억나요. 네, 7번. 마지막 라디오 방송할 때 황인혁이 울면서 뭐 HLKB 몇 번 매체 가서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저 전혀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동양방송 TBC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게 80년이니까 IMF 위기 나기 겨우 17년 전 얘기. 17년 전만 해도 정치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가 더 우위에 있었다는 정치 거네요. 뭐 그렇죠? 군사 독재가 완전 위에 있고 완전 을이었던 거죠. 80년만 그냥 해도. 뭐 예. 군홧발로 짓밟으면 깨갱하고 깨갱하던 죽었지. 그런. 그 그런데 당시에. 2002년도 참여정부가 들어가고 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20년 만에. 그래서 삼성은 참여정부의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참여정부란 말도 예. 삼성그룹의 당시 구조조정본부 팀장회의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아, 이 설이죠. 예, 정설이에요. 뭐 저거 어떻게 확인할 야설이에요. 뭐 구조본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뭐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굉장히 깊이 있게 안 거는 뭐 세상에 다 아는 거고 네. 그런 20년 사이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렇다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삼성의 네. 시대가 열린 거죠. 그 삼성의 시대가 열린 게 뭐 2000년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삼성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네. 일제 강점기였었죠. 1938년 3월에 대구에서 이병철 창업주가 오늘날의 삼성물산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설립한 게 이제 삼성그룹의 시작입니다. 네. 올해로 이제 80년의 역사를 음. 자랑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이 되었는데 2018년을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라는 최악의 시기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때 설날 코앞 앞에 네네. 앞두고 네. 삼성은 사실은 이보다 더 저을 수 없다라는 희소식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순간의 반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알파조님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시기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에 희소식이었다? 무슨 희소식이죠?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네네. 재판에 넘겨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5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럼요. 터덜 이렇게 박근혜 구치소에서 최순실은 걸어 감옥에 있고 나오는, 이재용은 나오는 제가 이 참 기억을 권력이 하다 육아하는 거 맞아요. 보여주는 그 거죠. 특검 앞에서 네. 강남 가가지고 그 엄청 네. 추운데 네. 얘 가가지고요. 음. 저 반도체 옷 입고 집회했어요. 이재용 구속하라고 막. 아. 네. 아,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너무 추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속됐는데 신난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실제로- 석방됐잖아요. 실제로 구속이 예. 됐죠. 작년 2월 애국소녀가 17일이. 민주소녀로 예, 영화를 계속. 이야. 그 덕분에 네. 작년 2월 17일 날 구속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돼서 네.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353일을 감옥에서 좀 보냈고 1년 있었네요. 그 다음에 네. 2월 초에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나왔죠. 네, 그 열받는데 여기서부터 네네. 1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던 많은 혐의들이 대부분 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 나올 수가 맞습니다. 있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무죄로 뒤집어질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은 했었죠. 네네. 예상했지만 예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꼴이 돼버렸죠. 그 긴 판결문 읽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열받아서 안 들었어요. 열받아서 안 들으셨어요? 네. 담당 판사 그 황당무계한 판결문 읽어보면은요, 저는 국민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몸으로 이제 온몸으로 확인하게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판결문이었죠. 네. 그래서 2월에 사람들이 다들 전전긍긍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삼성그룹 완전 초상집이었었는데 1년 동안 네. 총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완전 행복과 기쁨의 환희의 순간이었는데 네. 그게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요? 오래 안 누가 갔어요. 있었죠? 2달도 채 못 갔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네. 기억나시겠죠? 4월 6일입니다. 전잘 모르겠는데. 삼성증권 네. 유령 주식 사태가 터집니다. 네. 주식을 막 뿌렸죠, 막. 예. 그 다음에 같은 네.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날인데 수원에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가 있는데 네. 여기와 그 다음에 이 옛날에 여기 삼성전자 서비스 간부 직원에 대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5월 1일인데 금융감독원이 1년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삼성 이재용 승계에서 엄청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특별 감리를 실시한 결과를 갖다가 슬쩍 언론에 내비칩니다. 네네. 고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라는 결론을 내놓죠. 자, 분식 회계 난리가 났죠 그때. 저는 네. 알파조님 얘기 들으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동안에 삼성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아왔는지 들어보니까 뭐 삼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순환 시대다라고 얘기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들이에요. 네네. 이게 말이 그냥 분식회계 우리가 기업들이 늘 분식회계를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제 네. 경영 복귀설이 이제 한 2달도 안 되니까 경영 복귀설이 솔솔솔 나왔어요. 그게 이제 4월 초부터인데 한 달 사이에 이제 삼성한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파괴를 가진 일들이 지금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자본 권력이 수십 년 한국 사회를 진짜 지금까지 정말 우롱해 왔다. 이런 네. 온갖 적폐 민낯이 이제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로마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요? 그러면 로마식으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은 평민이 뽑는 호민관이야. 호민관 위에 원로원이 있거든요. 원로원이 우리나라 국회야. 왜냐 네.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보다 센가 하면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해요. 국회는 계속 해먹어. 몇십 년간 권력이야. 네. 근데 원로원 위에 또 뭐가 있냐? 황제가 황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삼성공화국이 아니고 삼성제국인 거죠. 그러면 황제가 황제가 삼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헌법도 없어. 무소불위야. 그러니까 이 황제 권력 구조를 알아야 대한민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좀 낱낱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제국. 것 같아요. 네. 삼성 제국을. 네네네.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위해서 오늘 이렇다를 준비를 할 것이고요. 네네네. 우리 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네. 그런 거 보면. 법 위에 네. 군림하는 삼성, 그러니까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삼성 제국이다. 네네네. 네. 그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아. 너무 많아. 한 번에 네. 다 다루기도 네네. 힘들고 네. 우리가요 책으로 따지면 진짜 몇 권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것만 줄줄이 써도. 그러니까요. 그럼요. 몇십 그래서- 페이지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네. 삼성순환시대 1탄으로 얼탄. 아. 금산분리와 삼성이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금산분리. 음. 예. 또 1탄, 2탄, 3탄, 4탄 나오는 건가요? 아. 근데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없어요. 해야 돼. 그래서 제국인데 낱낱이 제국. 낱낱이 네. 파헤쳐서 아주 네. 그냥 예, 삼성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최근에 가장 핫 이슈 중에 이슈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선거가 있는데 이제 선거 빼면은 네.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다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적폐를 확 뽑아버리자고요. 네네. 금산분리와 삼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산분리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네. 간단히 차인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지난주에도 좀 얘기 나왔던 것 네네. 같은데. 방송 듣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네. 금 하면 이제 금융자본을 말하죠. 네. 금. 돈이죠, 돈. 돈. 네. 네, 금융자본. 네. 네. 은행, 보험업 이런 게 이제 뭐, 금융자본이고요. 증권사. 네. 산은 산업자본을 말합니다. 뭐 제조업이 뭐 대표적인 산업자본이죠. 따라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라,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융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 예를 들면 산업자본 계열사가 부실해졌어. 그러면 계열금융회사가 계속 자금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재벌 기업의 산업자본만 부실해지는 게 아니라 거길 지원하는 금융회사가 동시에 부실이 되고 네. 금융자본이 또 그 은행이 부실화되면 국민 경제 전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우리 있겠죠. IMF 때 한번 당해봤죠. 네네, 당해봤죠. 그래서 금산분리의 말 자체는 완전히 잘라라, 분리해라 네. 이런 얘기인데 뭐 영 분리된다는 건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한도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각 네네. 규정마다 네. 다른데 네. 금산분리에 대한 딱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은행법, 네. 금융지사회사법 등 다양한 법 등의 이 금산분리에 대한 규정이 분산돼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규정을 보면 예를 들면 비금융조력자는 금융산업을 하지 않는 기업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0%는 아니고요. 대충 한도를 정해놓고 이 정도의 분리는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을 금산분리 원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면 얘기합니다. 금지하지는 않았네요. 어느 네, 정도 전면 허용을 금지는 해줬네요. 아니죠. 10% 정도만 네. 허용한다. 뭐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 가지고 은행 네. 전체를 좌지우지할 좌지우지하지는 수는 못할 없으니까. 테니까. 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신문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삼성 주기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난리가 난리가 난 났죠. 거죠. 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아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제국이다 네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현재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어느 정도예요? 삼성생명 생명보험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보험업법 106조를 보면 106조. 106조의 제목이 자산 운용의 방법과 비율이라는 아,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재벌그룹이 소유한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건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 있어요. 이게 음. 하나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생명이 네네. 있죠. 근데 나머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재벌 기업이 뒤에 이제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재벌 그룹이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보험회사는 해당 그룹 동일 그룹 소속의 계열 회사 하나 주식의 보유액을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 보험업법 10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총 자산의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식 발행수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규정이 안 되고 좀 이상하네요. 좀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보통 뭐 다른 계열사의 주식의 몇 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의 총 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아니, 좀 전에 차례 쌤이 말씀하실 때 은행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이상은 못 갖게 못 간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소유권 자체를 갖다가 그렇죠. 명확하게 4%까지만 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에 한해서는 소유 규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자기 총자산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그 자산을 구입할 수도 그러니까 늘릴 자산으로 수 있는 거죠. 보험이 그러니까요. 보험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자산 운용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을 굴린다라는 말이 네.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급한 말로. 고급지게 말하면은 네네. 우리 돈을 굴려서 이자를 네. 벌고 하는 게 이런 걸 이제 자산 운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보험회사들이든 어쨌든 보험금을 받아갖고 돈을 굴려서 자산 운용을 하는데 그 돈으로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업에 관해서는 자산을 운용을 할 때, 즉 고객이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돈을 굴릴 때 네. 같은 계열사 주식을 사는데 제한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까지만 사라. 아예 못 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삼성그룹이 가져도 된다. 삼성생명처럼. 네. 그런데 그거는 막지는 않겠다. 은행처럼. 하지만 자산을 운용할 때 보험회사가 돈을 굴릴 때는 자기 계열사 동일한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한해서는 주식 투자를 3%까지만 해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네. 이런 게 바로 보험업에서 정한 금산분리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06조. 네. 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 조항이라는 게 아까 네. 말씀드린 보험업법 제 106조 1항에 생겼는데 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2003년 4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가 시행령 규정 사항이었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 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사항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험업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재벌그룹 소속의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다른 회사 주식의 총 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말이에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거예요? 그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법에는 3% 이상을 갖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써 있는데 네. 삼성생명은 이 규제를 아주 제주 좋게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017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58조 정도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네. 보험됩니다. 네, 근데 죄송해요. 제가 삼성생명에 하나 보험이 있답니다. 근데 258조.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주당 254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네. 한 1천만 주가 약간 넘는 네. 거였었어요. 1천만 주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보통주라고 하거든요. 네. 의결권을 행사하는 보통주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 그 총 자산 대비 한 8%가 넘습니다. 액수로는 한 27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8%인데. 아니 8%면 넘었죠? 3% 훌쩍 넘겼잖아요. 네. 그럼 보험업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 탈이 없나요?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예스인데. 보험법을 예. 어겼기 때문에 어겼는데. 예스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왜 노가 되느냐면은 예스인데 왜 노가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답이 바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있습니다. 감독 규정. 여기서 보험업법의 106조가 자산 운용 비율에 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이 비율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법에서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또 감독 규정이란 거에 근데 이제 정해놨군요. 그게 예. 법 안에다가 이걸 이렇게 계산하라고 법에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은 게 예. 감독 규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감독 규정 별표를 보면 총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과 네. 그러면은 주식을 샀을 때 그 3% 있잖아요. 네. 그걸 네.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에 따르면은 백분율 계산에서 분모가 당연히 총 자산이 되겠죠. 총자산이죠. 예. 여기에는 시장 가격을 써라.
아하. 총 자산에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총 자산에는 시장 가격을 써라. 그때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장 회사니까 네, 주가를 네.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3%는 자산 매입 시 지급한 금액. 네. 처음 샀을 때 얼마 지급했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네, 아. 그러니까 취득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에도 삼성전자 주식이 자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1주당 254만 원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적용을 해 분모에는. 분모에는. 근데 자산 운용 비율 규제에서 계열사 주식의 3% 한도를 네네네. 계산할 때는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인데 분자에 들어갈 때는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업법 자체는 좀 강한 규정 같은데 이 감독 규정으로 갔을 때 그거를 좀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완전 가지고 약간 야로네. 네, 편법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분모가 시장 가격이면 당연히 분자도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수학의 기본이죠. 제가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 저 또한 이게 기본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런 네. 황당무계한 일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분자 분모에 삼성전자가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네. 분모에는 시장 가격을 쓰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취득 가격을 쓴다 쓴다는 이 말인 예. 거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렇게 계산하면 네. 결국은 분자를 남자기 작아지죠. 이게 3%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놓은 거죠. 삼성전자 주식을 평가를 할 때 취득 원가를 쓴다. 음. 그때 그럼 시가는 얼마냐면 주당 250만 원 정도인데 네. 취득 원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게 취득 원가가 몇십 년 전에 샀겠지 뭐. 몇십 년을 샀기 때문에 하고 중간 중간에 또 저렴했겠죠. 새로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또 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주당 한 5만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네. 50분의 1도 안 되네요.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네. 시가로 계산을 하면 한 27조 원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면 5,6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네. 아까 삼성생명 네, 자산이 네. 한 258조 정도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한 0.2%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3%에 한참 미달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생명은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네. 삼성전자 지분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을 초과해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유한다. 이거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 규정을 만들 때 삼성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다 우리가 고려하면서 뭐- 만들었겠죠. 예, 뭐 예. 전화를 했는지 예, 뭐, 네네. 같이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 뭐 만들고 나서 아마 전화도 했을 거면 나 잘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본부장님 예. 뭐 이러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을 이렇게 피해가거나 혹은 위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역으로 생각해서는 또 쉽게 감독 규정이니까 법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걸 또 다시 뭐 시장원가대로 계산하도록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바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네.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 가치, 다시 말해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6월에 발의가 됐는데 네. 국회가 파행되고 어쩌고 하다가 19대 국회가 사라지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자동 네. 폐기되죠. 자동 폐기 그냥. 예. 참. 뭐 좋은 의안 아무리 발의해봤자 통과 안 되는 의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박주민 의원이 네. 발의한 안건이요. 음. 책상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논의되지도 국회도 이미 똑같은 네. 법안이 네. 다시 발의돼 있기는 있어요. 보험업법하고 네. 시행령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네. 좀 전에 언급된 감독 규정이란 건 금융위가 의결을 하고 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처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할수 이건 있죠. 간단히 할수 있는 해결할 거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금융위 입장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 총자산이 258조라고 그랬죠. 아까 네. 2017년 말 기준으로 3% 정도 하면 이제 7조 좀 넘죠. 뭐 7.7조 정도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 7.7조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처분해야 돼요. 예, 그럼 네. 다 시장에 처분해야 되는 거죠. 거의 한 20조 가량. 네, 네. 근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열사 주식을 다른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말 기준에서 보면 삼성생명의 관계사는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 장부가 3% 넘는 거. 장부가액이 33조가 넘어. 삼성전자 말고도 한 6조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33조 중에서 26조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다른 계열사 주식을 좀 몇 조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같이 판다고 해도 한 삼성전자 주식 한 20조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금융일이 20조 돈이 상상이 가세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20억도 상상이 안 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입장은 이거예요. 삼성 계열사 주식 26조, 삼성전자 주식이 20조 정도 시장에 쏟아지면 네.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시장이 감당할 수 있겠냐? 후폭풍이 온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우려하여 안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뭔지 참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시장에서 막 쏟아지니까 뭐 가격이 주가가 폭락하고 그죠. 뭐 폭탄처럼 이게 이제 공급이 네. 뭐 20조 원짜리 20조 규모의 공급이 확 늘어나면은 뭐 가격 또는 외국의 주가 헤지펀드한테 들어와서 이제 확 뭐 가져가면서 시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감독 규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또 가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네. 한마디를 더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요? 얘기했습니다. 지금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해도 네. 향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네. 전국에 변화가 생기면 또다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정부가 막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입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네. 보험업법을 바꿔서 국회 통과를 해서 해결하지 자꾸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야. 이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네네네. 진짜. 야, 정말. 정말 말이나 못하면 믿지도 않지. 자, 이게 준비가 돼 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네. 당하니까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네. 하니까 근데 자기 논리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사실 현재 우리 그 의회 구성원들의 네. 면면을 보면 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 있죠. 네. 친삼성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법률 개정이 여당이 되겠냐는 되고 야당이 얘기죠, 되고 다 저는. 있습니다. 예. 안 그러니까 됩니다. 예. 결국 이거는 금융의 변명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삼성에게 그동안 좋았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이런 의지로밖에 저는 읽히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 또 이제 궁금한 것이요. 이 3% 규정을 초과하는 보험회사가 여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몇 개나 되나요? 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 네. 삼성. 그래서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네. 삼성 특혜법이다. 이런 말이 나올 그렇다고 볼 수밖에 수 없는 있네요. 거예요. 예. 삼성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금융권에서 주식 채권 소유 금액을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금융업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보험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은 증권사 다 예, 자산 운용 비율을 정할 때 투자회사, 증권사 다 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자산 운용 비율을 정하거든요. 근데 오직 이 보험업만 네. 이 원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업과 관련된 이 규정 자체가 전적으로 삼성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삼성생명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특별법이 나왔냐? 네. 이게 삼성생명이 굉장히 기형적인 기업이에요. 뭔가 하면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에서 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4%예요. 아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네, 총 네. 자산 중에서 주식이 14%인데 여기서 삼성생명을 제외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자산 대비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5조 원 이상의. 네, 네. 다른 생명보험사는 주식이 총 자산이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잘 안 한다는 네, 뜻인가? 삼성생명은 14%니까 몇 배예요 이게? 20몇 배? 개수이 안 돼. 20배가 넘잖아요. 네. 예. 즉 자산 구성에서 삼성생명만 혼자만 특이한 열애 상태의 어떤 지나치게 주식 투자가 많은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유달 높다. 네, 따라서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도 네.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주가는 당연히 널뛰기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나 네. 사실 보험회사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보험료로 우리가 돈을 낸 건데 그럼요. 자산이 막 흔들려 버리면 그렇죠. 우리 돈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나 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삼성생명의 이 보유 주식 문제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네, 그냥 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절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익히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네네. 이건 뭐 정말 삼성 제국이라고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지 한 40년이
지났어요. 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사이 삼성전자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그렇죠. 모르고 올랐죠. 뭐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고 떨어지는 실적도 기세가 좋았고, 보이지만 자사주도 자꾸 소각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올렸죠. 삼성전자는 네. 어차피 삼성그룹 전체 핵심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 기업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생명의 총 자산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분모가 자꾸 커집니다. 분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근데 분자인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40년 전에 매입한 금액을 네.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고정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나중에 극한값 하면 0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보유율은 점점 점점 낮아져. 낮아져서 언젠가는 영이 언젠가는 된다. 0까지는 안 마이너스도 되겠지만 마이너스는 안 돼. 이 극한 공부를 안 했고요. 수혜를 극한. 네. 근데 찬희 쌤이 말했던 것처럼 네네. 이런 황당한 계산법이 보험업법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이렇게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금융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감독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네. 이런 상황을 이제 합법으로 이제 둔갑을 시킨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03년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 때 이미 시행령 규정을 이제 법정상으로 법률에다 딱 담아놨는데 네네. 이 시행령보다 아래인 감독 규정을 변칙적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돼요. 이 상위법인 보험업법의 금삼분리 원칙과 그 규정을 네.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상위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이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금산분리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면 배치되거나 이런데 어긋나는 행정 입법을 제멋대로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편법 행위가 사실은 지금도 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위법을 위반하면 그거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사실 아닌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법률 그렇죠. 체계상으로는. 예, 그거는 그렇게 위반할 경우에 무슨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명확하게 같아요. 없어요 한국에. 아, 참 너무하네. 이게 삼성에 유리한 것은 감독 규정이라는 행정입법을 편법으로 주무르고 있고, 네네. 예, 삼성에 불리한 내용들은 정권이 바뀌면 감독 규정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법을 감독 규정 바꿔라, 이제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을 바꿔라. 네, 네. 이게 결국 가제는 개편인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때 달라요. 뭐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어떨 땐 바꿀 수 있고 어떨 때는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금융위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을 기본 세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일 때는 금융규정 막 바꿔서 바꾸고 네. 좀 보수 정권이 아닐 때는 자유주의 정권이죠 지금. 이럴 때는 법 바꿔라. 나중에 보수 정권 또 들어올 거니까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걸 기본 세팅으로 보고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입법으로 바꾸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참 그들의 마인드들을 좀 들어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좀 돼요, 좀 돼요. 네, 예. 이해가 예.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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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험업법 자체가 삼성생명 특혜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